차가운 새벽 공기가 서울의 마천루 사이를 맴돌던 3월의 어느 날이었다. 태양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지만 아직 겨울의 끝자락은 매서웠다.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 출신인 청년 김민주는 낡고 두꺼운 작업복에 손가락 끝이 해진 장갑을 낀 채 걸음을 재촉했다. 그가 향한 곳은 그가 일하는 작은 인테리어 가게 사장님 댁의 뒷마당 주차장이었다. 오늘 그의 임무는 사장님의 지인이라는 강남의 한 고급 주택에 맞춤 제작한 화분을 배달하는 것이었다. 민준 씨,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게. 특히 이른 아침 서울 길은 예측이 힘드니까. 사장님의 아내인 박 사모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사모님. 조심해서 다녀오겠습니다. 민주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2000년대 초반에 생산된 낡은 1톤 트럭은 시동을 걸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르르 떨었다. 늘 있는 일이었다. 이 낡은 트럭은 잔기침을 자주 했지만 그가 애지중지 관리한 덕에 아직 쌩쌩하게 달려주었다. 아직은 한산한 서울의 도로를 따라 민주는 천천히 차를 몰았다. 운전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그의 생각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흘렀다. 서울에 올라와 전 은희를 한 지 어느덧 3년. 처음에는 청소부로 시작해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원을 관리하게 되었고 이제는 종종 배달 일까지 맡게 되었다. 월급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지만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에게 보낼 생활비로는 충분했다. 그렇게 잠시 고향 생각에 잠겨있던 순간 민주는 청담동의 한적한 골목 모퉁이 작은 부티크 카페 앞에 비스듬히 주차된 강렬한 붉은색 스포츠카를 미처 보지 못했다. 좁은 골목길은 간밤에 내린 비가 채 마르지 않아 축축했다. 민준이 트럭의 핸들을 꺾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끼익 소리와 함께 그의 트럭이 그 화려한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말았다. 민주는 즉시 차를 세웠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쩌지? 누구 차지?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눈앞의 광경은 끔찍했다. 스포츠카의 뒷범퍼는 깊고 길게 긁혀 있었고 그의 낡은 트럭은 앞부분이 보기 흉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였다.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그녀는 값비싸 보이는 하얀색 퍼코트에 아찔한 높이의 하이힐을 신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깔끔하게 묶어 올린 머리와 굽게 닫힌 입술은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죠? 그녀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민주는 화들짝 놀랐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차가 여기 서 있는 줄 미처 못 봤습니다. 여자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가 민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경멸적으로 훑었다. 못 봤다고? 이게 어디 동네 똥차인 줄 알아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녀가 다시 소리쳤다. 민주는 간신히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그저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코너에 차가 주차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닥쳐요. 당신 같은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내 소중한 차가 이렇게 망가졌잖아. 그녀는 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민주는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흘끔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도 했다.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그렇게 큰 돈은 없습니다. 전 정말 평범한 노동자일 뿐입니다. 노동자? 당신은 이 차에 손댈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야. 여자는 민준에게 한 걸음 다가와 그의 얼굴에 손가락질을 했다.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난 한서연이야. 대한민국 최대 부동산 기업 태산그룹의 상속녀.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를 하층민 노동자일 뿐이지. 민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모욕감 때문이었다. 심장이 아팠다. 그는 고개를 숙여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장님께 전화 드려보겠습니다. 누구든 불러봐. 하지만
이 수리비는 당신이 물어내야 할 거야. 그러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민주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애원했다. 제발 시간을 좀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절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시간? 여기가 당신네 시골 5일장인 줄 알아? 여긴 법치국가 대한민국이야. 남의 재산을 망가뜨렸으면 책임을 져야지.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경찰에 잡혀가면 어떡하지? 그에게는 돈이 없었다. 수리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사시는 낡은 집의 대출금도 아직 다 갚지 못했는데 만약 그가 감옥에 간다면 누가 어머니께 돈을 보내드린단 말인가. 그때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서연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경호원이었다. 상무님, 경찰을 부를까요? 남자가 묻자 민주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제발, 그것만은 제발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서연은 잠시 한숨을 쉬더니 손목시계를 쳐다봤다. 이런 일로 시간 낭비할 틈 없어. 하지만 그냥 넘어갈 생각도 없고 그러고는 그녀는 민준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따라와요. 우리 집으로 가서 얘기하지. 민준은 망설였다. 저 무섭습니다, 사모님. 내 차를 들이받고 나서 이제 와서 무섭다고? 운전대 잡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그녀는 매섭게 쏘아붙였다. 결국 민주는 고개를 떨구고 그녀의 뜻을 따랐다. 그는 찌그러진 트럭에 올라타 서연의 화려한 스포츠카 뒤를 따랐다. 길을 가는 내내 그는 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느님,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민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붉은 스포츠카의 뒤를 따랐다. 늘 붐비던 서울의 도로는 그에게만큼은 침묵에 잠긴 듯 고요했다. 그의 두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어디로 끌려가는 것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얀 대리석으로 뒤덮인 거대한 저택 앞에 도착하자 육중한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다. 서연의 차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건 그냥 집이 아니었다. 작은 성체와도 같았다. 그는 트럭을 바깥쪽 마당에 주차하고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다. 카페 앞에서 봤던 건장한 경호원이 현관문 옆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상무님께서 안에서 기다리십니다. 들어오시죠. 남자는 차갑게 말했다. 민주는 주저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눈이 부실 정도로 호화로웠다. 거실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 위에는 두툼한 붉은색 카펫이 깔려 있었다. 벽에는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민주는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것 같았다. 서연은 커다란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우아한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이제 선글라스를 벗은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고 차갑게 느껴졌다. 앉아요. 그녀는 본론부터 꺼냈다. 민주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아 고개를 숙였다. 이제 손해배상에 대해 이야기하죠. 서연이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열며 말했다. 민주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손해배상이라니요. 사모님, 저는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정원사일 뿐입니다. 월급도 얼마 되지 않고요. 서연은 종이 한 장을 그에게 내밀었다. 이게 내 차의 피해 견적서예요. 외부 수리비만 대략 3,800만 원. 아직 엔진이랑 센서 점검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민주는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사모님, 그건 제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저에겐 그만한 저축도 없고 매달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수억 원짜리 차를 망가뜨린 게 용서될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잘못한 건 당신이고 들이받은 것도 당신이야. 그러니 책임져야 할 사람도 당신이지. 민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모님. 하지만 제발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할부로 갚거나 아니면
사모님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초과 근무라도 하겠습니다. 서연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민준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할부, 당신 같은 노동자, 월급으로는 내 구두 한 켤레 값도 안 될 텐데?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민준은 굴욕감에 입을 다물었다. 잠시 그를 쳐다보던 서연이 불쑥 입을 열었다. 좋아요. 한 가지 해결책이 있긴 해요. 민준은 희망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무엇입니까, 사모님?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이 집에서 무급으로 일해요. 내 개인 하인으로. 그걸로 손해배상을 퉁치기로 하죠. 민준은 충격에 빠졌다. 여기서 일하라니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일하는 사장님 댁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쪽이랑 연락했어요. 그들은 당신을 6개월간 보내주기로 합의했고 당신이 감옥에 가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고까지 하더군. 서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낯선 사람의 집에서, 그것도 자신을 싫어하는 게 분명한 여자 밑에서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힘없이 물었다. 서연은 다리를 꼬았다. 경찰서, 그리고 당신 인생을 망가뜨릴 막대한 빚, 둘 중 하나를 선택해요.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덫에 걸린 기분이었지만 그가 잘못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가 그녀의 차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는 책임을 져야 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이곳에서 일하겠습니다. 서연은 조소했다. 아주 좋아.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마당 청소하고 세차하고 정원 돌보고 집안일도 도와. 만약 게으름을 피우거나 실수를 하면 근무기간은 연장될 거야.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연이 덧붙였다. 이 집에서는 나를 상무님이라고 불러. 알겠어? 알겠습니다, 상무님. 민준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오후, 민준은 짐을 챙기기 위해 원래 일하던 사장님 댁으로 돌아갔다. 사장님 내외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상황을 이해해 주었다. 민준 씨는 착한 사람이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란 거 우리도 알지. 하지만 여기 법이 워낙 엄격하니까 이걸 인생의 시련이라 생각하게. 사장님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네, 사장님. 강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연의 집에 도착한 민준은 주방 근처의 작은 방을 배정받았다. 방은 깨끗했지만 차가웠다. 철제 침대와 작은 옷장, 그리고 낡은 탁자가 전부였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준은 침대 끝에 걸터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느님, 제게 힘을 주세요. 그는 속삭였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6개월을 어떻게든 버텨내야만 해. 그는 눈을 감았다. 모욕과 멸시,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당하는 고통을 견뎌내서라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민준이 서연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첫날은 마치 징역살이 같았다. 그는 명령대로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바깥 공기는 여전히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기온은 영하에 가까웠다. 얇은 작업복에 해진 장갑을 낀 그는 마당을 쓸고 진입로의 서리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차고로 들어가 서연의 차들을 닦기 시작했다. 그가 들이받았던 붉은 스포츠카도 포함되어 있었다. 범퍼에 남은 긁힌 자국을 볼 때마다 그의 심장은 더욱 오그라들었다. 서연이 그를 대하는 방식은 비인간적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꼈다. 이제 겨우 오전 8시였지만 그의 몸은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 여사라고 불리는 중년의 가정부가 그에게 또 다른 업무 목록을 건넸다. 주방 청소, 온실 화초에 물 주기, 애완동물 사료 재고 확인, 그리고 2층의 거대한 창문들을 닦는 일까지. 서두르세요. 상무님은 기다리는 걸 싫어하시니까. 오 여사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민준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준은 서연을 사무실에 데려다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원래 운전기사가 휴가 중이었고 서연은
낯선 사람을 믿지 않는다며 그에게 자신의 다른 차를 운전하라고 시킨 것이었다. 들이받은 그 차가 아닌 새로운 세단이었다. 오토매틱 운전할 줄은 알죠? 서연이 선글라스 너머로 물었다. 민주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상무님. 하지만 이렇게 비싼 차는 몰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차에 흠집 하나라도 생기면 당신의 6개월이 2년이 될 줄 알아.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명심하겠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그들 사이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다. 서연은 휴대폰에만 몰두했고 민주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 운전에만 집중했다. 극도의 긴장감에 등이 뻣뻣하게 굳었고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잊을 정도였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다시 정원 일에 투입되었다. 그는 잡초를 뽑고 나무에 물을 주고 정원 곳곳에 놓인 장식용 조각상들을 닦았다. 저녁이 되어 막 휴식을 취하려던 참에 갑자기 서연이 좋지 않은 표정으로 정원에 나타났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김민준 씨, 그녀가 짧게 불렀다. 민주는 황급히 일어나 똑바로 섰다. 네, 상무님. 한국어 읽고 쓸 줄 알죠? 그녀가 물었다. 조금 할 줄 압니다. 예전 사장님께 어깨 너머로 배웠습니다. 민주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나 좀 따라와요. 민주는 그녀를 따라 크고 화려한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다. 서연이 그것들을 가리켰다. 이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정리해서 디지털 시스템에 입력해줄 사람이 필요해. 사무실 직원을 부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당신이 좀 도와줘요. 그녀는 명령했다. 민주는 망설였다. 제가 실수할까봐 두렵습니다, 상무님. 그냥 그대로 타이핑하고 연도와 지역별로 분류만 하면 돼. 내가 다시 확인할 거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2시간 후 서연은 서재로 돌아와 민준의 작업 결과를 확인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깔끔하게 했네. 민준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미소는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만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민주는 그 집의 혹독한 생활 리듬에 점차 익숙해졌다. 서연은 여전히 엄격하고 차가웠지만 이제는 종종 이메일 정리나 정원의 심을, 특정 종류의 꽃을 찾아달라는 등 개인적인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곤 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민주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소파에 홀로 앉아 빗물로 얼룩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갑자기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알아요, 김민준 씨. 내 남편은 2년 전 헬리콥터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민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을 지켰다. 사람들은 내가 차갑고 거만하다고들 하죠. 아마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니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무님.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동정하는 척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지금 나를 증오하고 있을 테니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증오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이 불쑥 말했다. 아무도 없을 땐 그냥 한서연 씨라고 불러요. 민주는 깜짝 놀랐다.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상무님.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냥 그렇게 해요. 정신 나간 여자의 터무니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는 그녀는 자리를 떠났고 민주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제안은 그를 정말로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것 같았다. 한쪽은 위압적이고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다른 한쪽은 외롭고 연약해 보였다. 다음 날 민주는 태산그룹 본사에 서류를 전달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차 안에서 서연이 갑자기 물었다. 만약 그때 내 차를 들이받지 않았다면 당신 인생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전히 정원사로 일하고 화분을 배달하며 도시를 누비고 있었겠죠.
운명이 원망스럽지 않아요? 민주는 지친 미소를 지었다. 자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네, 김민준 씨. 저는 그저 저일 뿐입니다. 민주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친 민주는 자신의 방 책상 위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김민준 씨, 지난 6개월이 쉽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당신이 굳이 떠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잘 생각해봐요. 한서연. 민주는 그 편지를 오랫동안 들고 있었다. 서연의 진위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심장은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그 폭풍이 서서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봄 기운이 완연해져 공기는 더 이상 매섭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날씨가 아니라 어젯밤에 발견한 손편지였다. 한서연의 편지. 그는 그 짧은 문장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려 애쓰며 내용을 곱씹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당신이 굳이 떠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집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해달라는 뜻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애완견에게 밥을 주고 오 여사를 도와 주방 일을 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편지 주위를 맴돌았다. 점심 무렵 민준이 뒷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서연이 편안한 차림으로 나타났다. 평소처럼 화려한 드레스나 하이힐 차림이 아니었다. 긴 소매 셔츠에 면바지, 그리고 머리를 대충 묶은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장미 다뤄본 경험 있어요? 그녀가 불쑥 물었다. 민주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대답했다. 네, 상무님. 고향집에도 작은 화단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가꿨습니다. 저쪽 구석 좀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서연이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한 장미 덩굴을 가리켰다. 이전 정원사가 가지치기를 잘못해서 꽃이 다 시들어 버렸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그는 서둘러 전지가위를 들고 작업을 시작했다. 서연은 그 옆에 서서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고향에는 누구랑 같이 살아요? 그녀가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와 여동생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네. 서연은 고개를 숙이더니 말했다. 난 외동딸이에요. 형제도 없죠. 어머니는 내가 10대일 때, 아버지는 5년 전에, 그리고 남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무님. 그럴 때도 있는 거죠. 때로는 신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앗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가지치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에 대한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남편분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대답했다. 개인 헬리콥터가 출장길에 추락했어요. 원래는 나도 같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몸이 안 좋아서 타지 못했죠. 주변은 고요했다. 오직 전지가위, 소리와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녀는 나지막이 덧붙였다. 아무도 믿지 않게 됐죠. 세상은 잔인해요, 김민준 씨.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은 되살릴 수 없어요. 민주는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께는 언제나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마치 매일 정원을 청소하는 이 마르고 평범한 시골 청년이 가진 비범한 생각을 처음 발견한 사람처럼. 당신은 언제나 참 침착하네요. 그녀가 물었다. 민주는 희미하게 웃었다. 참아내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상무님. 그날 오후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서연은 민준이 일하는 곳에 자주 나타났다. 때로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고 때로는 사소한 것들을 물었다. 민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감히 이유를 묻지는 못했다. 다음 날 밤 민준은 서재를 청소하다가 소파에서 잠든 서연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펼쳐진 책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소파 옆 탁자에는 반쯤 마신 와인잔과 낡은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다. 민준은 와인잔을 치우기 위해 조용히 다가갔다. 그때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사진을 주워들었다. 사진 속에서 서연은 잘생긴 젊은 남자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아마도 그녀의 남편일 것이다. 그들은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다. 만지지 마. 소파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화들짝 놀랐다. 서연이 눈을 뜨고 있었다. 그녀는 환한 기색 없이 그저 슬픔에 젖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민준은 서둘러 사진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내가 왜 아직도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지 알아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가 이제 곁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 그를 놓아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민준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자리를 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알아요. 김민준 씨,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내 돈 때문에 나에게 잘해줘요. 그들은 나라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부와 지위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민준은 나지막이 대답했다. 저는 상무님께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급으로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조차 그것이 제 잘못에 대한 대가이기에 받아들였습니다. 서연은 그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다른 점이야. 당신은 아첨하지 않아. 착한 척하지도 않지. 그저 솔직할 뿐이야. 그 말은 민준의 마음 깊은 곳에 박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그토록 깊이 관찰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거대한 재벌의 상속녀인 그녀가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 출신 정원사인 김민준이 다르다고 인정해 주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날카로운 목소리로 민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민준이 사무적인 일을 도왔을 때 고마워요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몇 번은 그를 주방으로 불러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다. 예전처럼 뒤에서 알아서 먹으라고 명령하는 대신에 말이다. 어느 날 밤, 오 여사가 그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김민준 씨가 여기 온 뒤로 상무님이 변하셨어요. 민준은 어색하게 웃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여사님. 저는 그저 시키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오 여사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때로는 가장 순수한 사람이 가장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한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민준은 서연이 쓴 손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이제 그 안에 담긴 문장은 전보다 훨씬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당신이 굳이 떠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민준은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히 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것은 그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이제 자신을 경멸하고 쓰레기처럼 취급했던 여자의 또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연의 차가운 눈빛 뒤에서 민준은 서서히 드러나는 상처와 진심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대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민준과 서연의 관계는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이 친구처럼 가까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더 이상 고함 소리도 경멸의 눈빛도 없었다. 민준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청소하고 세차를 하고 정원을 돌보는 일과를 반복했지만 이제 서연은 그에게 다른 종류의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 베란다의 화분을 정리하고 있을 때 서연이 태블릿 PC를 든 채 뒷문으로 나왔다. 김민준 씨, 국제 운전면허증 있죠? 그녀가 물었다.
네, 상무님. 민주는 하던 일을 멈추고 대답했다. 좋아요. 오늘부터 안 기사님이 긴 휴가에서 돌아올 때까지 당신이 내 개인 운전기사예요. 그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은 채 말했다. 민준은 깜짝 놀랐다. 제가요? 상무님? 네, 당신. 아니면 지난번 차 사고 건으로 경찰 부를까요? 그녀는 반쯤 농담조로 말했다. 민준은 작게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을 회사에 데려다주고 사업 미팅에 동행했으며 심지어 그녀가 자주 가는 명품 부티크에도 함께 갔다. 차 안의 어색한 분위기는 처음에는 여전했지만 점차 사소한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한국에 있을 때 서울 밖으로 나가 본 적 있어요? 어느 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 물었다. 예전에 사장님 따라 강릉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짐 옮기는 걸 도와드리러요. 그 도시 아름답죠? 서연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네, 상무님. 오래된 건물들도 예쁘고 바다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겨울이라 무척 추웠습니다. 서연이 드물게 가볍게 웃었다. 당신은 추운 나라에 살기엔 적합하지 않은 사람 같네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온 것뿐입니다, 상무님. 덥든 춥든 정직한 일이라면 뭐든지 좋습니다. 민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민준에게 남편의 묘지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민준이 그녀의 지극히 사적인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서연이 묘비에 꽃을 놓고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는 동안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다. 민준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흐린 하늘 아래 묵묵히 서서 인내심 있게 기다릴 뿐이었다. 차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지쳐 보였다. 차에 오르기 전 그녀가 말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내가 묘지에서 왜 우는지 묻지 않은 첫 번째 운전기사예요. 민준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상무님의 사적인 영역입니다. 제 역할은 상무님을 안전하게 모시고 그분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차 안에서 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나지막이 말했다. 가끔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과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하게 느껴져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그 말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들의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했다. 이제 서연은 정원 디자인이나 장식용 나무의 종류, 심지어 새로 설치할 커튼의 색깔 같은 사소한 문제에 대해 민준의 의견을 묻기까지 했다. 올리브 그린이랑 크림색 중에 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녀는 거실에서 2개의 원단 조각을 민준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민준은 당황했다. 개인적으로는 올리브 그린이 더 마음에 듭니다, 상무님. 더 따뜻해 보입니다. 좋아요. 그럼 올리브 그린으로 하죠. 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하고는 자리를 떴다. 주방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오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예전에는 이 집이라는 사람들은 질문받기 전에는 입도 뻥끗 못했어요. 오 여사가 속삭였다. 그런데 이제는 커튼 색깔 고르는 데까지 참여하시네요. 민준은 그저 옅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어느 추운 밤, 폭설로 인해 집 전체가 정전되었다. 비상 발전기는 아직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서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준은 재빨리 손전등을 들고 집 뒤편의 배전반을 확인했다. 몇몇 케이블이 눈에 막혀 있었고 일부는 손상되어 있었다. 민준은 어설픈 기술로나마 보조 발전기를 가동시켰고 집안은 다시 환해졌다. 그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담요를 두른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설명하기 힘든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보고 있었다. 전기 수리하는 법도 알아요? 네, 상무님. 예전에 고향에서 전기 기술자 일을 조금 도운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민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별거 아닙니다, 상무님. 그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것에 익숙할 뿐입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왔다. 당신은 왜 한 번도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죠? 불평도 없고 더 달라는 말도 없고
심지어 그 6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묻지도 않잖아요.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제 분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상무님. 저는 그저 노동자일 뿐이고 아직 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서연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난 오랫동안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내 사무실 직원들조차도.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은 믿게 돼. 민주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당신은 깨닫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김민준 씨, 당신의 존재가 서서히 이 집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그것이 칭찬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을 경멸하고 쓰레기처럼 대했던 여자가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고향의 어머니께 짧은 편지를 썼다.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곳의 사장님은 엄격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조금씩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언제 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 감정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것은 더 이상 잘못을 갚기 위한 노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서서히 자라나는 신뢰, 그리고 어쩌면 그가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의 씨앗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었다.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초봄이 찾아왔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햇살이 비치는 날이 잦아졌다. 서연의 집 분위기도 달라져 있었다. 날씨 때문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서로 거리를 두었던 두 사람 사이의 감정 변화 때문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단순한 일꾼으로 취급받지 않았다. 여전히 집안일을 하긴 했지만 이제 서연은 상사로서가 아니라 대화 상대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그에게 말을 걸곤 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덩굴 식물에 가지를 치고 있을 때 서연이 찻잔 2개를 들고 뒷문으로 나왔다. 목마를 텐데 그녀는 찻잔 하나를 민준에게 건네며 말했다. 민준은 잠시 당황하다가 조심스럽게 잔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둘만 있을 땐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죠. 민준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한서연 씨. 그녀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서연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신기해요. 당신은 문제 때문에 내 인생에 들어왔는데 어느새 당신의 존재가 이 집을 더 이상 공허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민주는 대답 없이 천천히 차를 마셨다.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을 숨기려 애썼다. 내 나이가 되면 많은 것을 믿지 않게 돼요. 특히 사랑 같은 거요. 하지만 가끔은 궁금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존중받는다는 느낌만으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게 가능할까 하고. 그 말에 민주는 하마터면 차를 뿜을 뻔했다. 서연은 작게 웃었다. 진정해요. 대답하라는 거 아니니까. 그냥 혼자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요. 민주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저도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한서연 씨. 하지만 진심 어린 선의는 누구의 마음이든 심지어 가장 단단하게 굳은 사람의 마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이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기엔 너무 정직한 사람이야.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은 정처 없이 떠다녔다. 그의 감정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 부유하고 강력하고 그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 사는 여자. 하지만 이제 그는 서연을 재벌 상속녀로서 혹은 자신을 경멸했던 여자로서가 아니라 외롭고 상처받았으며 다시 삶을 믿으려 애쓰는 한 인간으로서 보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민주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감정이 너무 앞서 나갈까봐, 자신의 희망이 결국 스스로를 상처 입히게 될까봐 두려웠다. 다음 날 민주는 서연과 함께
도시 외곽에 있는 그녀의 개인 별장으로 가게 되었다. 단둘이 가는 길이었다. 산과 한적한 도로를 지나 3시간이 걸렸다. 가는 동안 그들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전에는 남편과 이 별장에 자주 왔었어요. 서연이 차창을 열며 말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로는 한 번도 오지 않았죠. 민주는 그저 듣고만 있었다. 내가 과연 그 장소를 다시 마주할 수 있을지 보고 싶었어요. 혼자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같이 가잖아요.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 서연은 그를 흘끗 보더니 작게 미소 지었다. 네, 당신 말이 맞아요. 별장은 컸지만 고요했고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민주는 서둘러 주요 공간을 청소했고 서연은 테라스에 앉아 산을 바라보았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내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평소처럼 조용히 들어줄 거죠? 서연이 불쑥 물었다.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들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필요하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가볍게 웃었다. 당신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니네요, 김민준 씨. 그녀는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남편이 죽었을 때 난 삶을 증오했어요. 결국 모두 떠나갈 거라면 모든 것을 가지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내 시간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일, 회의, 그리고 텅 빈 집으로의 귀가. 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제의 형태로 나타난 당신이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서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김민준 씨,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서 온 두 사람이 서로를 채워줄 수 있다고 믿어요? 민주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힘겹게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평온을 느끼게 될지 결코 알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날 밤 별장에서 그들은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화려하지 않은 단 두 사람을 위한 소박한 식사와 따뜻한 분위기. 더 이상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두 영혼처럼 보였다. 식사 후 서연은 거실로 가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민주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녀 옆에 서 있었다. 그가 떠나려던 순간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김민준 씨, 6개월이 끝나면 떠날 건가요? 민주는 망설이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모르겠습니다, 한서연 씨. 만약 당신이 여전히 저를 그저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신다면 아무런 요구 없이 떠나겠습니다. 만약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민주는 목이 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굳어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이제 자요.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야 하니까. 민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한서연 씨. 잘 자요, 김민준 씨. 그날 밤 자신의 작은 방에서 민주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감정이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외모 때문도 지위 때문도 아니었다. 서로의 공허함을 서서히 채워주는 영혼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만약 이것이 정말 사랑이라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마주하고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거부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감정이 일방적인 것이었을 때였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민주는 더 이상 잘못을 갚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조용히 통제할 수 없이 자라나는 감정 때문에. 별장에서 돌아온 후 무언가 변했다는 것이 느껴졌다. 민준 자신뿐만 아니라 서연이 그를 보는 방식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워졌고 말투는 명령이 아닌 권유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 변화는 오히려 민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편안하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자각해야 했다.
그는 시골 출신의 평범한 노동자였다. 학위도 사회적 지위도 없었다. 반면 한서연은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태산그룹의 상속녀였다. 김민준 씨, 지금 멍하니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그를 생각의 댐에서 건져냈다. 그들은 그날 오후 거실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별장에서 돌아온 이후로 서연은 종종 그를 불러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죄송합니다. 그냥 내일 할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둘러 대답했다. 서연이 그를 쳐다보았다.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무언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처럼.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선을 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선? 서연이 미간을 찌푸렸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제 처지를 압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고 이 모든 것이 그저 일시적인 환상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서연은 말이 없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김민준 씨,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내 인생이 예전처럼 다시 외로워지는 것. 재산에 둘러싸여 있지만 진심을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민준이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저에게 다가오시는 겁니까?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돈 버는 기계로 보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지난주에 내가 보너스를 주려고 했을 때 당신은 거절했죠. 내 인생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민주는 침묵했다. 하지만 나도 알아요. 이 관계는 이상하고 터무니없죠. 당신과 나는 너무 다른 세상에서 왔으니까. 서연이 말을 이었다. 민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다시 노트에 일기를 썼다. 그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글을 쓰는 것이 그의 감정을 쏟아낼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그녀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상처 입힐까봐 두렵다. 그녀는 너무 높은 곳에, 너무 먼 곳에 있다. 그런데 왜 그녀는 계속해서 내게 다가와 희망을 주는 걸까? 날이 갈수록 그들의 친밀감은 더욱 분명해졌지만 달콤한 모든 순간은 냉혹한 현실의 그림자에 가려졌다. 신분, 문화, 그리고 삶의 격차.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민주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서재의 창문을 닫고 있던 민주는 서연이 누군가와 전화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고 분노에 차 있었다. 아니, 그 행사엔 더 이상 안 가요. 지긋지긋해. 카메라 앞에서 내 얼굴만 팔아먹으려는 그 인간들,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고요. 민주는 움직임을 멈췄다.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열린 문틈으로 서연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왔다. 얼마 후 서연이 서재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다 들었죠?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민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홍보팀 비서예요. 회사 연례 자선 갈라 행사에 파트너와 함께 참석해달라고 하더군요. 파트너요?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네. 그들은 내가 재벌 2세나 정치인이라도 데려갈 거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아직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안 됐다는 건 알지도 못하면서 그녀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말했다. 민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서연이 불쑥 말했다. 당신이 나와 같이 가주면 어때요? 민주는 움찔했다. 제가요? 서연은 진지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장 입고 아무 말 할 필요 없이 내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난 그들에게 내가 내 길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하지만 한서연 씨,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내버려 둬요. 난 이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에 지쳤어요. 민주는 침묵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에 흔들리고 있었다. 마침내 갈라 행사의 밤이 왔다. 민주는 서연이 빌려준 그녀의 죽은 남편의 것이라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그는 우아하게 차려입은 서연의 옆에 어색하게 서 있었다.
밤새도록 귀빈들은 의문 가득한 눈초리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남자는 누구지? 재벌도 정치인도 아닌데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레드카펫을 걸으며 민준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이것만 알아둬요. 그녀가 속삭였다. 오늘 밤 난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 곁에 누가 있든 난 부끄럽지 않아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가슴은 벅찬 감정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달라졌다. 민준은 자신이 느꼈던 행복이 일시적일 수 있으며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현실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한서연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해요. 저는 두렵습니다. 환상 속에 사는 남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찰나의 순간일까봐 두렵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두려운 게 당신뿐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두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두려움에 갇혀 있다면 언제 우리 마음에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겠어요?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저는 단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당신 삶의 일부인지 아니면 그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인지. 서연은 민준에게 다가왔다. 만약 당신이 내일 떠난다면 이 집은 다시 텅 비게 되겠죠. 하지만 당신이 머문다면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 말에 민준은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덫과 감정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쉬운 길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그들은 고요한 밤하늘 아래 뒷마당에 나란히 앉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이 반대할지라도 민주는 그 감정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 갈라 행사가 있었던 밤으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서연의 집 분위기는 한결 차분해졌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주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때를 기다리는 폭풍처럼. 그리고 예상대로 폭풍은 마침내 들이닥쳤다. 그날 아침 민준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집 앞에 멈춰 섰다. 차 안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다. 민준은 그중 한 명을 알아봤다. 그의 얼굴은 경제 뉴스에 자주 등장했다. 그는 태산그룹의 운영이사이자 서연의 사촌인 한태석이었다. 한서연 상무는 어디 있나? 한태석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민준에게 물었다. 저 모셔오겠습니다, 이사님. 민준은 주저하며 대답했다. 그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던 서연을 찾았다. 손님이 오셨습니다, 한서연 씨. 한태석이라는 분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책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올 줄 알았어. 서연이 밖으로 나가자 분위기는 즉시 팽팽해졌다. 한태석은 미소 없이 그녀에게 인사했다. 서연아,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게 있어. 그는 차갑게 말했다. 저 남자, 그가 민준을 가리켰다. 내 애인이라는 게 사실이야? 서연은 망설임 없이 한태석을 쳐다보았다. 맞아. 그리고 그건 오빠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한태석이 비웃었다. 서연아, 너는 태산그룹의 얼굴이야.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이 회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런데 지금 넌 미안하지만 저런 외국인 노동자, 시골 출신 정원사 따위를 옆에 끼고 큰 행사에 나타났어.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어떤 말도 그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여러 사람에게서 들어왔던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유독 더 아프게 느껴졌다. 서연이 쏘아붙였다. 그 사람 모욕하지 마. 오빤 그 사람을 몰라. 아천밖에 모르는 오빠의 비즈니스 파트너들보다 훨씬 더 정직한 사람이야. 한태석은 민준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네가 뭔데? 네가 여기 평생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넌 우리 국민도 아니고 근본도 없는 놈이야. 언젠가는 그녀에게 짐만 될 뿐이라고.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모욕을 삼켰다. 서연아. 한태석이 말을 이었다. 이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내 상속권을 박탈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할 거야. 회사는 이런 일시적인 감정 노름 때문에 명성을 훼손할 수 없어.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마음대로 해. 만약 그게 진정한 행복의 대가라면 난 상관없어. 한태석은 고개를 젓고는 분노에 찬 얼굴로 돌아섰다. 그와 함께 온 남자들도 그를 따랐다. 민주는 마당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려 애썼다. 한서연 씨, 그가 나지막이 불렀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확고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민준이 물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왔다. 난 이미 인생에서 충분히 많은 것을 잃었어. 남편, 부모님, 그리고 신뢰까지. 사회적 압력 때문에 날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을 잃지는 않을 거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대체할 필요 없어. 난 그저 돈이나 명성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정직한 사람이 곁에 있어주길 바랄 뿐이야. 그 사건 이후 힘든 시간들이 이어졌다. 서연은 이사회로부터 경고 서한을 받기 시작했고 그녀의 몇몇 사업 프로젝트는 보류되었다. 심지어 가십 언론까지 그녀와 외국인 노동자의 관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갈라 행사에서 찍힌 그들의 사진은 온라인상에 퍼져나갔다. 태산그룹 상속녀, 너무 겸손한가? 아니면 길을 잃었나? 터무니없는 관계. 재벌 미망인과 동남아 출신 노동자. 사랑인가? 광기인가? 사무실에서는 몇몇 동료들이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집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변호사, 재무상담가, 먼 친척들까지 모두 한 가지를 조언했다. 그 관계를 끝내라. 하지만 서연은 굳건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뒷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서연이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원한다면 지금 떠나도 돼요, 김민준 씨. 당신까지 이 혼란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두려워서 혹은 편안해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당신을 걱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부유한 남자도 귀족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심장이 있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사방에서 공격받고 있을 때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를 사랑해요?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그들이 제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김민준 씨,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 인생까지 망치게 될까봐 두려워요.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서로를 믿는다면 아무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게 내버려 두세요. 세상이 판단하게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우리는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차분한 얼굴로 언론 앞에 섰다. 민주는 오 여사 및 다른 직원들과 함께 방 뒤편에서 지켜보았다. 많은 분들이 제 사적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기계가 아닌 인간이며 제가 선택한 누구든 사랑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제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정치인도 주주도 재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정직하고 진실하며 저를 다시 인간답게 느끼게 해준 사람입니다. 방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마이크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저는 제 사랑 앞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주는 거의 울 뻔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서연의 짐이 자신의 짐이 되었다고 느꼈다. 그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이만큼이나 멀리 와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면
그래도 내 곁에 있어줄 건가요? 민주는 그녀를 깊이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는 당신이 가진 것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기자회견이 있은 지 3주가 지났다. 늘 여성 경영인의 강인함과 태산 가문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한서연은 이제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용감하다고 칭송했고, 어떤 이들은 신분도 다른 남자를 향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걸었다며 어리석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 뒤에서 민준과 서연은 더욱 진솔한 삶을 살고 있었다. 더 이상의 드라마도 비밀도 없었다. 외부의 압박이 계속해서 밀려왔지만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지탱했다. 화창한 어느 날 아침, 서연은 뒷마당 테라스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 돌본 이후로 훨씬 더 생기가 넘치는 정원이었다. 알아요? 이 정원이 예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졌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은 화분을 정리하다가 멀리서 미소 지었다. 꽃은 인내심을 갖고 돌봐주면 잘 자랍니다, 한서연 씨. 그는 찻잔 2개를 들고 그녀 옆에 앉았다.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죠. 서연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을 뿐인데 신께서는 제게 예상치 못한 사랑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시원한 봄바람을 즐기며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 오 여사가 조용한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흰색 봉투가 들려 있었다. 상무님, 본사에서 이사회에서 온 서류입니다. 오 여사가 봉투를 건넸다. 서연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민주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말했다. 내 이사회 의장직 사임을 승인했대요. 상속권은 일시적으로 보류되었지만 주주 자격은 유지되고요. 그럼 정말 모든 것이 바뀐 거군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난 이제 태산그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더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민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제가 당신의 인생을 힘들게 만든 이유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한서연 씨. 제가 떠나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요.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이유가 아니야. 당신은 내가 강해진 이유야. 우린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찾았어. 진실한 사랑을. 몇 달 후 그들의 삶은 훨씬 더 평온해졌다. 서연은 서울 근교에 새 집을 샀다. 예전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훨씬 더 따뜻했다. 더 이상 하인이나 개인 운전기사에 둘러싸여 있지 않았다. 민준이 정원을 가꾸고 서연이 요리를 했으며 오 여사는 여전히 가족처럼 그들과 함께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소박한 옷차림으로 뒷마당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오래된 정원수 나뭇가지로 직접 만든 소박한 나무 반지가 담겨 있었다. 그가 이 집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돌봐왔던 바로 그 나무였다. 서연이 주방에서 나왔다. 수수하고 하얀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밝고 평온했다. 너무 잃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민준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제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서연 씨. 그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다시는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지만 다시 결혼할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 재산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선택해준 남자와 함께. 그들은 저녁 하늘 아래 민준이 오랫동안 갖고 온 꽃들 사이에서 서로를 껴안았다. 화려한 파티도 언론도 귀빈도 없었다. 오직 그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었다.
소박한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후 민주는 마침내 고향의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 어머니,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잘못을 갚기 위해 일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사랑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어머니. 그녀는 제 옛 고용주일 뿐만 아니라 저를 존중받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준 여자입니다. 언젠가 한국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한서연 씨가 이 시골 마을의 아들이 자라온 곳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위해 축복해 주세요, 어머니. 어머니의 아들, 민준 올림. 그는 감사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편지를 접었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더 나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한다. 그리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곳에서 민주는 그가 평생 찾아 헤맸던 것을 마침내 발견했다. 단순한 일자리도 월급도 아닌 진정한 집을,